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 영종대교에서 105중 추돌 사고가 난 가운데 배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의 경우 차량의 충돌 횟수나 위치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운전자도 감속 의무가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사고 책임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 시험 학원에서 손들고 벌을 세우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성인인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워서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이혼 소송이 저작권 다툼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중인 부인 정모 씨는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른다며 저작권료 수입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행정관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체포되는 등 최근 들어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면직 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분위기가 어수선한 데다 행정관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한 채널이 인터넷에 올라온 김정은 풍자 비디오 게임을 소개해서 화제입니다. 이 게임을 보면 김정은을 닮은 뚱뚱한 캐릭터가 어디서 샷을 치든 무조건 홀인원을 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골든타임 105중 추돌사고 보상 어떻게 되는지 오늘 김성수 문화평론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양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쾅 보상은 네, 어제 오전 인천 용종대교에서 10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처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사상 초유의 추돌 사고라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 판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전직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1년 서해대교 때 이제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이 하나의 표본으로 돼서 여기서 이제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해대교 때를 좀 보면은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뭐 정석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앞차를 뒷차, 그 뒤차가 그 뒤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었었고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이 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 책임을 물었었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또 치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서해대교에 관련된 게 이제 도로공사였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 없음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고에서도 이 사고 차량들만의 사고가 될 것인가, 과연 이제 관련한 것이 이제 신공항 하이웨이인데, 뭐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설치에 있어서 신공항 하이웨이의 책임을 어디까지 또 물어야 하는가, 네네. 뭐 이런 쟁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죠? 네, 복잡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요. 2011년 당시에 이제 사고들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이제 좀 핵심이 여러 가지 논점이 분란이 뭐였냐면 2011년 사고는 천안 논산고속도로고 네. 서해안은 2006년. 서해대교는 2006년. 네, 당시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토로했을 때 보면은 이거 사고가 이제 뭐 추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는 멈췄는데 뒤차가 와서 받아서 그렇죠. 앞차가 됐을 경우에 그 네. 해당 운전사가 굉장한 억울함을 이제 토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네. 이번에 106 추돌 사고 중에서도 어떤 차는 분명히 사고 없이 멈췄는데 뒷차가 와서 받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과실이 없는 정도로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어서 블랙박스가 굉장한 키가 될 것 같아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2006년 같은 경우에 생각해봐도 처음에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첫 차가 사고가 나서 쿵쿵쿵쿵해서 29중 끝난 거 버린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5중 충돌 사고인데 이게 아마 구간이 3구간 나눠 있을 거예요. 그럼 맨 앞에 이제 그것도 사고도 사실은 뭐 택시가 들이받아가지고 그게 뭐 오른쪽으로 차선 넘어가서 리무진 버스가 네. 뭐 쳐서 이렇게 복하게 됐다는 굉장히 복잡한 거고 첫 번째 사고도 그리고 첫 번째 사고로 인원안에서 충돌이 뭐 몇 중 한 5중인가 6중 충돌 한 번 끝났죠. 그 다음에 좀 괜찮다가 또 뒤에서 한 무대기 사고가 났죠. 또 그 다음에 났죠. 이렇게 3단계로 끊어지기 때문에 서해대교처럼 물론 맨 앞에 있는 차가 잘못이 많은 건 맞는데 첫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예. 마지막 사고까지 연대해서 좀 과중해서 책임을 배상하는 그런 형태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 경찰의 사고 원인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모든 차에 지금 106대잖아요. 그 차에 아마 블랙박스를 대부분 다 회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블랙박스를 보고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는 어떤 책임 법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난한 소송 과정이 예상됩니다.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한두 푼 걸린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 네.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2006년 서해대교 추돌 사고 때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첫 추돌한 차량 네. 이 공동 상당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판결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첫 사고요. 네. 첫 사고를 낸 예. 두 번째,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차량이 가장 큰 배상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이런 추돌 사고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게 뭐 저는 좀 추돌- 억울하지 않나요? 뒤에서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돌사고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10m밖에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천천히 갔는데 그래서 앞에 상황을 보고 섰는데 네. 뒤에서 박아서 내가 앞에 차를 또 이렇게 들이받았다면 근데 날더러 앞에 차를 물어주라면 정말 억울하죠.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저기가 저 바닷가라서 안개가 항상 그 해무가 항상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저 안개 사고가 이제 상존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뭐 다들 다녀오셨지만, 예. 다녀오셨지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지금 13분에 걸쳐서 그 105중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네. 그냥 뭐 한 번에 30초 사이에 어떤 100중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 세 구간에 걸쳐서 한 뭐 13분여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은 네. 사실 초기 사고가 났을 때 뭐 진입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 뭐 사이렌을 울려서 차를 서행을 하게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런 거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용종대교 차량 통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 한 민간 2만 원 아닌가? 되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7,600원이라고 예, 하는데요. 8,000원. 네. 8,000원 가까이 되는데 비싸네요. 이게 굉장히 비싼 통행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좀 어떻게 안전 장치라든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 책임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참 우리나라 그 도시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그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험이야 배상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많은 부분을 밝혀줄 터인데 문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네. 정말 도로를 갖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길래 이걸 막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무거운 그런 과실로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투자가 돼서 네. 굉장히 과다한 그런 그 금액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던 그런 도로 구간 내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 충분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해대교 사고 같은 경우에도 첫 차를 낸 사고 운전자와 첫 번째 사고를 낸 사고 운전자와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가장 큰 배상을 했었거든요. 네.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사망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정리해 보면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시 서해대교 때 한국도로공사의 책임과 이번 사고의 신공항 하이웨이 책임은 실은 일률적으로 같다고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신공항 하이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망 사고가 날 경우에는 네. 또 이게 굉장한 형사적인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굉장한 보험 사례들은 정교하게 짜져 있습니다. 가령 뭐 한 대가 있는데 뒤태가 박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뒷차가 와서 또 박아서 이 앞차를 바꾸 박아서 뭐 2번,
세 번 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해서 뒷차들한테 또 나눠진다든가 네. 이런 보험적 보상 사고들은 실은 굉장히 정교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책임 소재라든가 또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이런 쪽에도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보험사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네. 한 10개 가까운 보험사가 다 연루가 될 붙었겠죠, 것 같고 대한민국에. 예, 예, 그렇죠. 예. 그 결국은 나중에 저번 서해대교에 한 40억 정도 그리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 한 100억 가까이 보험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험사들이 이런 신공항 하이웨이나 뭐 정부 대상으로 이걸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 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다 지불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사고 액수가 있고 보험사 커버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넘어서면 이제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고 나서 보험 지급을 하고 사고에 최종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상권 행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이 100억이다. 근데 보험사에서 100억을 다 지불했다. 근데 법원에서 나중에 판결해 보니 이 신공항 하이웨이한테 40% 책임이 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뭐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40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험사들이 뭐 그 자기의 그 부담 비용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 하이웨이에다 청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신공항 하이웨이의 비율이 얼마나 나올 것은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험 처리 사고의 규모만큼이나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취업난의 그늘 무슨 얘기일까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파르타식 학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파르타식 학원 하면 보통은 재수학원을 떠올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생활의 통제를 받으며 뭐 체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파르타식 학원이 공무원 시험 학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정말 학원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학원에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뭔가 실력을 갖다 더 쌓아서 그 좁은 문을 갖다 통과시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인 행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얘기되는 학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실력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제대로 잘 가르쳐주고 쪽지게처럼 뭔가 문제를 갖다 찝어내는가가 아니라 네. 스스로의 태도에 있다. 그래서 네. 그런 태도들을 갖다 교정하는 것들을 같이 그 병행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오히려 그걸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분이 인권침해다라고 이렇게 고소도 할 법한데 오히려 그걸 굉장히 만족해하고 네,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요. 타율에 의해서 자기가 규제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처음에 얘기인데요. 학원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은 우리 사회에 정말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네. 공시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예. 서울의 노량진 보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취업문은 좁고 그래도 공무원 연금 계획한다 그래도 공무원이 그래도 가장 안정된 직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하여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경쟁력 워낙 높고 공부를 혼자 하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입 재수생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전념하는데 성인들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예. 해본 것도 많고 워낙 잡생각가 많으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이거 나 하겠다. 보면은 벌칙들 별게 다 있어요. 뭐 아침에 수업 늦으면은 뭐 손 들고 서 있는 것도 있고 예. 생각해보세요. 27, 8먹은 그 성인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여기 이렇게 손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보기 안 좋습니까?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성끼리 담배 피다가 걸리면 2번 걸리면 쫓겨난대요 학원에서. 예. 맞습니다. 대화해도 안 되고. 예. 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학원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찾아온다는 거죠. 오히려 통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입 재수생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 절실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자꾸 웃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데 이게 현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뭔가를 얻게 된다고 하면 그런 타율적인 그런 그 성향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규제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런 영향을 갖다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다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인데요. 청년 실업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성일 체벌학원의 규칙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남녀 간의 대화나 흡연을 했을 때는 2번 이상 되면 퇴원해야 되고요.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 30분간 손 들고 서 있기,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 외에도 휴대폰, 퇴실할 순간까지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를 하지 못해도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받고요. 화장실에 다녀오면 그 다녀온 시간만큼 보충 자습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업률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취업률. 지난달에 예. 2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속 악화되다 예. 보니까 결국 이런 학원까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이렇게 안 되고 청년 실업은 심각한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 회사 지금 명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저도 이제 취재 시절에 가장 많이 봤던 게 장기 근속자 자녀 이제 우대 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예. 25년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그런 근속자 자녀가 이 같은 그 회사에 시험을 보러 올 때 이제 보너스 같은 점수를 우대점을 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이 제조회사에서 퍼져 있는 지금, 그게 나와 고용 있습니다. 세습 조항이 나오고 두 번째 있나요? 조항이 있죠. 네. 아주 저건 익숙한 조항이기도 하고요. 실은 세 번째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이제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네. 부인이나 자녀를 거기에 대한 이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저런 규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첫 번째 규정 같은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의 노조의 힘 아니겠느냐, 고용 노조의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외적으로 사망했을 경우나 이럴 경우 자녀들을 채용하는 건 인정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신 분들, 네. 2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돼 있다. 노조의 이제 힘이 세지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을 사측에서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 노사 협상에서 이런 제안들을 놓고 파업을 하고 할 때 이런 것들 끼워 넣으면은 여러 가지 처리하면서 같이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좁은 문을 어떤 귀족 노조의 자제분들이 차지해 버린다고 하면 네. 그런다 그러면은 취업 문은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정년 퇴직자의 자제라든지 이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같은 거는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조를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제조업체들입니다. 제조업체들에서 일하는 것들을 갖다 그만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근속에 어떤 상당하는 그러한 보상으로서 내가 가산점이 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들어갈 만한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족들이 2대, 3대에 걸쳐서 그런 자기 중소기업이라도 그런 기업에서 같이 일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지금 취업문을 줄이는 모습이 노조에 의해서 이겠는가 이런 부분은 책임을 갖다가 좀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충분히 쌓아두고 있는 산해유복은 풀면서 네. 좀 더 채용에 앞장서 나가고 새로운 그런 영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저작권료 나눠줘. 네. 저작권료 분쟁에 관련한 주제입니다. 네, 지금 노래가 한 곡 나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제목 아시나요? 예. 워낙 유명한 곡. 사랑입니다, 사랑. 나오나시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김장년측에 가장 많은 애창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곡이 나훈아 씨의 히트곡 사랑이고요. 사랑하는 아내 정수경 씨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지만- 사랑했으면 이 곡을 쓰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랬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노래까지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것이 저작권 다툼으로까지 예. 번졌어요. 그렇죠. 이혼 소송이 처음에 한번 결렬이 됐었죠. 왜냐면은 이제 정수영 씨가 이혼 사유를 제기한 것들이 법정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력이 되는데 계속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수경 씨가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수입을 안 받아도 좋다. 다만 이 저작권료의 수입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좀 퍼지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가 월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매년 거의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정수경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신청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나훈아 씨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현금도 있을 거고, 뭐 재산 많겠죠. 가수 오래 했으니까. 뭐 연말에 나훈아 씨 요새는 안 하지만 예전에 그 지퍼 내리기 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공연. 그럼 난리도 아니었죠, 공연하면 연말에. 뭐 골룡포 입고 나와서 막 하잖아요, 디노쇼. 재산이 많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큰 중요한 재산은 저작권일 거예요. 그걸 아니까 재산분할 대상으로 저작권 하자는 건데, 근데 저는 저작권료 네. 수입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재산 분할 대상까지 됩니까? 네, 나훈아 씨의 부인이 저작권료 수입도 재산 분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사랑 외에도 이 무시로, 잡초, 갈무리 등 나훈아 씨의 대표곡 정말 수백 곡에 이르는데요.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아서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 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저작권료를 챙겨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국내 대중음악계 음원 저작권 수익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벌써 2, 3년 전의 순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순위인데 아쉽게도 지난해 기준으로는 순위가 아직 공개된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아마 조금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금액이 좀 늘거나 줄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위 먼저 보시겠습니다. 5위는 현역 아이돌인 지드래곤입니다. 빅뱅의 지드래곤 7억 9,600만 원, 한 8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고요. 4위는 SM엔터테인먼트의 유영진 이사 8억 3,600만 원. 그리고 3위는 YG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죠. 테디, 이 배우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9억 4,600만 원. 2위는 9억 7,385만 원의 수익을 올린 조영수 작곡가인데 2012년에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등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입니다. 2012년 당시 수익 12억 원 중에서 3억 6천만 원을 벌어준 노래, 바로 이 노래라고 합니다. 네, 카라의 미스터죠.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박진영 씨가 10년 연속 음반 저작권 수입 1위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지금의 이 12억보다 더 1억 7천만 원 정도가 더 수익이 더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둘러싼 시비 또한 많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96년에 생을 마감한 김광석 씨, 2008년에 부인 서모 씨에게 저작권료 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시끄럽고요. 조용필 씨는 자신이 많은 곡을 작사, 작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31곡에 대해서 27년 전에 맺은 계약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조용필 씨도 그렇고 김광석 씨도 그렇고 이런 분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작권의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라는 거 인정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유족들끼리 상속의 문제니까 저작권의 다툼이라 볼 수는 없는 건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조용필 씨가 굉장히 좀 안 된 사안이죠. 저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막 하고 난리도 났었죠. 그 당시에 또 조용필 씨가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텐데,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80년대 저작권이 뭔지 압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속사에서 야 이거 좋은 거니까 사인해. 그럼 사인한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그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오고 2000년대 들어와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막 활발해지면서 보니까 이거 내가 작곡한 노래 권리를 전부 다 소속한테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뒤늦게 안 거죠, 조용필 씨가.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어찌됐건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가 있으니까 결국 패소를 하게 한 건데, 지금은 저런 문제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작권에 알려졌고 개념들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아까 1, 2부터 5위까지 쭉 나왔지만 그 작곡가분들은 다 변호인의 지금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알고 있고, 본인들도 저작권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분쟁은 줄어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저작권 관련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은 2012년부터 기간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후 50년이었는데 네. 이제는 더 많이 강화 차원에서 사후 70년으로 상속도 당연히 되는 예, 거고. 들고 이제 70년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를 좀 이제 음모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미키마우스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사에서 50년으로 치면은 완전히 월트 디즈니라는 미키마우스 저작권료가 뺏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미국 의회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이제 20년을 더 벌여서 70년이 됐는데 이거에 따르면은 또 월트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에 따라서 사후 이 저작권이 또 언제 또 100년으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걸 조아라 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 저작권료란 게 어마어마한 큰 자산이 점점 그렇죠.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트렌드상으로도.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네. 박 부장님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하루도 몇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네, 커피값이 정말 예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바깥보다 지금 커피가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아낀다면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손재원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은 하루에 4,000원 아껴서 2억을 만들 수 있다는 카페라떼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깥보다 비싼 이 커피값, 매년 오르는 커피값만 아껴도 금방 부자 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카페라떼 효과라는 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카페라떼 효과란 식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낄 경우 기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고 약 4,000원을 절약하면 한 달에 12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렇게 1년간 매일 커피 한 잔 값을 저축해 나간다면 146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146만 원을 연간 복리 수익 6%의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경우 30년 후에는 약 2억 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하루 4,000원을 모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카페라떼 효과. 쉽고 효과적인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찾고 있다면 오늘부터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저축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일탈. 네,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 가서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다들 목 자르겠다. 이런 행패까지 부렸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전 청와대 행정관이신 공직자들 사이에 목 자르겠다는 말이 뭐 유행이 되고 있나요? 좀. 그건 아니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청와대 행정관이라면은 다른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또 택시 그 기사분이 또 연세도 훨씬 더 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한테 예의에도 어긋났고 술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취 상태로 저녁에 저런 시간에 다닐 수 있는지 적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11시 반에 택시를 탔다고 그러죠. 네, 11시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그때까지 보통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어야지 저때 만취 상태가 돼서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은 좀 이해가 좀 어렵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가야 되는데 집이 또 상당히 멀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데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 예.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해야 되고 공직자들을 좀 진두지휘해서 일해야 될 행정관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좀 전혀 잘못된 일이다. 좀 다시 한번 좀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피해자가 예.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는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폭행이잖아요, 사실. 네, 폭행이고, 폭행인데, 네. 폭행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거든요. 처벌을 원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말 뭐 사과를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치부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끝낼래요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뭐 불기소 처벌할 수밖에 없죠,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잦아드는 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그다음 전직 행정관 그분이 어떤 이런 일로 해서 전체 청와대 행정관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세간의 안 좋은 시선을 보게 되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이 같은 청와대 행정관들의
어떤 일탈 행위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비위로 청와대를 떠난 행정관 3명 중에 2명은 민정수석실 소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월에 문건 파문의 배후로 지목됐던 음종환 행정관이 있었고요. 항명파동의 주인공도 김영한 민정수석이었죠. 네.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씨도 민간업체 간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글쎄요, 걸 뭐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청와대의 기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전에 문건 파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흔적들이 많이들 보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 이양수 그 평론가께서는 다른 입장을 또 견지하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걸로 우리 따져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로 비서실장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또 밑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그 어떤 그 위계 질서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또 보면 저 자막에 나오지만 청와대 복무 점검 기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이게 막강한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대통령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너무 편애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위계 질서가 막 흐트러지는 거는 그 정말 리더의 몫이 굉장히 크거든요. 혹은 비서실장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게 아닌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사 조치는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기에 어떤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청와대 분위기 다잡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의 원인을 청와대 기강 회의다, 뭐 리더십이 무너졌다라고 확대해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일탈행해가지고 학생들이 영향받는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성인이들이거든요. 30살, 40살 먹은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기강이 아무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행정관 입장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밤에 술 먹고 가다가 만취 상태 행패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 사람 저는 모르는데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봐야지 이거를 우리가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랬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물론 청와대 기강 확립도 중요하긴 하죠. 네. 이양수 평론가님 말씀하시기 사실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 청와대 행정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실제로? 글쎄 뭐 일은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뭐 행정관이라는 게 뭐 단일 직급이 아니고 2급에서 이제 5급까지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 이제 책임감 있게 뭐 일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청와대로서는 어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고 그 사실 맨 처음 들어온 그 교육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뭐 나 청와대다 뭐 그 약간 권위주의적인 어떤 네.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보이면 절대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공직기강을 통해서 올라오면 반드시 처벌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제정신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만취 상태라고 뭐 핑계 사실 만취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죠. 어떤 품위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만취 상태까지 하는 것은 문제고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어떤 각성을 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S 대 오바마. 오바마가 단단히 뿔이 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IS가 오바마, 미셸 여사를 건드렸습니다. 지금 뭐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다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유혈이 낭자한 발렌타인데이 미셸 오바마. 우리가 당신은 물론 당신의 딸과 남편을 지켜보고 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섬뜩한 협박입니다. 저기 IS가 한 거는 일단 추정되고 있는데 IS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도발을 하는 겁니다. 저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IS에 대해서 국제적 여론이 안 좋거든요. 워낙 너무나 잔인무도한 행동들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국가 원수의 가족들에 대한 저렇게 도발, 저건 사실은 말 들어서 일반은 그냥 뭐 평범한 시민이 저렇게 했으면 장난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IS 이제까지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미국 경호당국이나 어떤 국가안보국이나 뭐 비밀경호 같은 데서는 그냥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거든요. 아마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가 있을 것 같고, 글쎄 IS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마 지상군 투입이 한 4월에 있는다고 외신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인 뭐 방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걸지 모르겠으나 저는 IS의 어떤 행동들이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오바마의 입장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거의 선언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 시민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IS의 이 폐해가 정말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몰려 있는데 이렇게 떡하니 도발을 해주니까 도와준 격이죠.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의회에 가서 슬그머니 야당인 공화당의 그런 입지를 갖다가 좀 부추겨주면서 세워주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식으로 해서 지상군을 지금 보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좀 투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바마의 지지율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지금 당장의 어떤 위협이나 협박은 참 불쾌한 것이지만 앞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IS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도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상군을 한번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럼요. 베트남, 이라크 때도 봤지만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예. 네. 그 끝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도 좀 보면은 아예 뭐 IS를 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안 잡고 뭐 인질 구출 작전까지라든가 수뇌부의 4명을 제거한다라든가 목표는 좀 작게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효과적인 대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지상군 투입하지 말고 뭐를 위한 지상군 투입 이런 식으로 좀 끊어놔야 진짜 IS 같은 걸 만에 하나 IS 철퇴를 목표로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면 이게 3년, 5년 내에 끝날까요? 또 장기전이 되니까 목표는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단기적인 것으로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IS가 테러 집단인데 굉장히 지능적이고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단순히 위협에 그칠 건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미국 안보당국과 보안당국도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지금 얼마 전에 파리에서 네. 큰 테러가 있었죠. 네. 이제 뭐 자발적 지하디스트뿐만 아니고 이제 고도로 훈련된 이제 그 IS 그 근거지에서 훈련을 받아서 각 선진국으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악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경호상 안전할 거다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라는 거는 그 미셸 오바마도 그 행사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잖아요. 네, 굉장히 개방적이죠. 예, 개방적이고 행사를 많이 가는데 그런 행사장 한 군데를 전부 다 이제 그 경호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빈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위협이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어쨌든 이번에 그 공화당이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저번에 상원 하원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저 IS를 갖다 어떻게 좀 처벌해야 된다, 뭐 공격해서 또 엄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의회에서 뭐 오바마 이제 얘기를 들어서 지상군들을 파견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큰 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버금갈 수 있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네.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예. 향후 아까 추이를.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인질 구출이라든지 수뇌부 제거에만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예, 계속 추가적인 어떤 전선을 빨리 이제 확대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IS 오바마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일가의 벤츠 사랑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 들어서 김정은의 1호차가 신형 벤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죠. 새로 공개된 김정은의 1월 현지 지도 모습을 담은 기록 영화입니다. 30대 지도자의 자동차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벤츠 3종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김정은은 그동안 구형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S550으로 불리는 W221 모델을 타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모델은 2012년 단종됐지만 380마력의 강력한 힘과 이전 모델에 비해 곡선 디자인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7월 열병식 당시 처음 공개됐던 김정일 초상화를 실은 20억짜리 방탄 리무진도 김정은의 벤츠를 기초로 제작된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젊었을 때 정권을 잡았고 또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스포츠카나 이런 걸 한참 좋아할 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신형을 타고 저렇게 의전 행사를 다니지 않나. 김정은 일가의 벤츠 사랑은 각별합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생전에 즐겨 탔던 검정색 벤츠는 98년 단종된 구형이었지만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당시에도 이 차를 타고 나왔을 정도로 애정이 깊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된 차량도 바로 이 모델입니다. 한편 올 들어 김정은 수행 횟수가 가장 많아 새로운 측근으로 떠오른 금고지기 한광상 경리부장은 과거 벤츠 수입을 맡았던 운수과장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우입니다. 예, 북한 지도부의 벤츠 사랑 대단한 것 같은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이게 하는 거죠, 벤츠 이게? 일단은 세대에 있다고 하죠. 네, 근데 세대에 이제, 있는. 예, 원래 타는 의전 차량이 20억짜리인데 이거는 뭐 특수 제작을 하는 거니까 방탄유리에서 훨씬 더 하겠네요. 훨씬 더 하는 네. 거고요. 나머지 두 대 같은 거 지금 S클래스인데 거의 한 1억에서 3억대 네. 선이니까 이거 그리 비싼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벌써 뭐 9억대, 10억이 넘는 이제 차량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가격으로는 그렇게 이제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외제차도 이렇게 북한에 수입이 잘 잘 됩니까? 되나 보죠? 사실 그 최고 지도자의 그런 그 차량이니까 수입이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 외제차를 가도 수입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김정은이 이게 S클래스 중에서도 저 신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그 자동차 전문가가 이제 지적한 대로 굉장히 되게 감각적이거든요. 그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정통적인 벤츠 마니아들은 저런 차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젊은 취향들, 좀 더 그 엔터테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런 취향들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들이 저게 고스란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미난 것은 최근에 북한 김정은 수행을 많이 하는 한광상 네. 경리부장, 이른바 금고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과거 벤처 수입을 맡았던 네. 운수과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벤츠에 대한 사랑이 뭐 대단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공식적인 수입이 안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뭐 딜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짜 뭐 김정일가 쓰려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외국에 있는 그 돈들 가지고 벤츠 사가지고 측근들 나눠주면서 오히려 이제 통치자금 가지고 정실한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산업과장 벤츠 수입하는 담당을 맡은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일 일가의 그 통치를 굳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국에서 필요한 물건도 빨리빨리 가져와서 싹싹싹 나눠줘야 이게 그 나름대로 그 권부가 굴러갈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 사람이 사실 김정은을 측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하는 골프 게임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실게요. 김정은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이 뚱뚱한 인물이 김정은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네, 사실 치건 홀인원이 된다고 합니다. 게임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아이템은 이제 김정은 구두를 신은 겁니다. 클릭을 해서 이제 구두를 신기게 되면은 네. 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소개를 본 걸 아, 한 건데 네. 예. 게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픽도 굉장히 조악하고 좀 그렇죠. 예. 뭐 게임을 팔려고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저 자체 김정은의 저 구두 아이템이 등장한다는 자체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언론이나 인터넷에 김정은을 소재로 한 게임, 영화, 광고 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풍자나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예.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될까요? 김정은의 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김정일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어떤 외교라든가 또 그 서방 세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갖다 그 내보이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그런 포장들을 갖다 잘 한 편이라고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제대로 자기 권력들을 갖다 잡고 운용을 못해서 그런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3대 세습 자체는 조롱거리일 수밖에 없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그 문화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작용을 또 주의해야 됩니다.
조롱하고 풍자하는 그런 대상들은 또 나중에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 실제로 김정은의 실체를 다가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은 또 우리가 인권 탄압이나 이런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엉뚱하고 귀엽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역작용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나라의 어쨌든 뭐 우두머리를 이렇게 뭐 조롱이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북한에서도 이렇게 골프 얘기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골프의 용어가 좀 있다고 하죠. 네, 아주 재미난 용어들이 북한에서 많죠. 한글을 쓰기 때문에 골프를 18막대기 공알치기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그린을 정착지라고 부르나요? 네. 볼을 공알, 티를 공알 받침.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 처음 듣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스윙은 순수한 휘두름. 우리말로 휘두름. 아, 재밌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골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네. 딴건 모르겠는데 18막대기 공알치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저렇게 그 수뇌부끼리 골프 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18막대기 공알치기 공알치기 어때? 하러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이 그래서 너무 말하겠죠. 긴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민들은 다 굶주리고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취향을 뭐 즐기기 위해서 벤츠 같은 것들을 수입한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골프를 갖다 그 특수계층들이 저렇게 누리고 뭐 한다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될 행동 같고요. 그 사실 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38 언더파를 쳤다고 뭐 노동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뭐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도 뭐 이루지 못한 그런 38 것들을 언더파요? 38 언더파를 했다고 그러는데 18홀 중에 11개 홀을 홀인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티 그라운드에 첫 번째 올라서 나가서. 처음 나가서 예, 처음 신격파도 나가서. 좋지만 너무 비상식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롱거리로 자꾸 이제 전락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신문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어떤 뭐 좀 친근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좀 사람들한테 좀 조롱거리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비포 앤 애프터. 예. 무슨 내용일까요? 화장만 조금 신경 써도 화사하게 달라지는 게 여자 얼굴인데 다가오는 봄을 대비해서 그리고 내일 모레 발렌타인데이죠. 그렇죠.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트렌드별 화장법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기자 리포트 한번 봐보시죠. 이번 봄 메이크업의 핵심은 피부 본연의 빛을 살려내는 것. 비비크림에 에센스 오일을 2방울 떨어뜨려 섞어 바르면 가벼우면서도 빛이 나는 피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 밑과 팔자주름 등 어두운 곳에는 분홍색 컨실러를 톡톡 찍어 펴바릅니다. 과하지 않은 커버를 하는 게 트렌드의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도 많은 컨실러라든지 많은 제품으로 얼굴을 두껍게 커버하지 말고 고객님 빛에서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눈두덩이에는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의 펄 아이섀도우를 왔다 갔다 하며 채워넣듯 바르고 입술에 핑크빛 립스틱을 바르면 봄 트렌드 메이크업의 완성. 데이트나 특별한 외출을 위해 생기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다면 색조 화장을 더해줍니다. 자연스럽고 투명한 피부에 이번 컬러, 잇 컬러인 오렌지 컬러를 볼에 사랑스럽고 생기 있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시면서 립에 레드 컬러를 자연스럽게 물들여 주시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광대에서 관자놀이까지 오렌지빛 볼터치를 얇게 여러 번 바르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릅니다. 입술을 바를 때는 가운데를 진하게 바른 뒤 주변부에 번져나가듯 톡톡 펴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남자분들 많이들 여자가 화장 전과 화장 후가 너무 다르다며 네. 되게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비포 앤 애프터가 아닙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에 지하철이나 잡지 광고에서 보면 성형외과들이 성형 전후 사진을 나란히 놓고서 병원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금지가 꽤 된다고요?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5개 광고 못 보셨을 것 같고요. 잡지나 이런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저 비포 앤 애프터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공정위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병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이제 외부로 저 비포 앤 애프터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소비자들 이번에 그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네. 혹하긴 하던데. 예, 게다가 지금 조사되고 뭐 나왔던 떠들썩한 사례가 비포 앤 애프터 같은 경우에 심지어 그 애프터의 모델이 이 비포가 아니다.
네? 라는 것도 밝혀진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원래 그 한 명의 뭐 성형 대상자를 성형을 시켜서 애프터 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애프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성공적인 애프터 사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 자체도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도 많고 있어서 네. 아예 자체를 그렇군요. 지금 광고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형외과 광고 규제로 좀 이런 의료사고 같은 게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아직은 이제 통계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료사고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과다한 성형수술 때문이거든요. 양 자체가 많으니까 네.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뭐 야 이거 비포 애프터 틀립니다 해도 사실은 지하철 다니는 여자분들 보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쟤도 저렇게 됐는데 나라고 못돼라는 생각이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다 광고를 규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형수술 숫자 자체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의료사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복지부 나왔던 대책 중에 이거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 실명제라고요. 네. 부동산 실명제도 아니고 수술실 들어갈 때 의사 김태현하고 김태현 사진을 넣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환자가 딱 봤을 때 이 의사가 내 의사가 맞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나마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제를 하자는 건데 그것도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눈속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취해놓고 다른 의사 들어오면 되거든요. 끝난 다음에 원래 의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섭네요, 좀. 그러니까 네. 열 도둑이 그 뭐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병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편법하려면 규제 피해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규제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자각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비포 앤 애프터 같은 경우도요. 저는 그저께 그 지하철에서 사진을 봤는데 비포 앤 애프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놓냐면 이미지 사례.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이런 얼굴이 이렇게 이미지가 변할 수 있다라고 이미지 사례. 이미지 사례다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니, 교묘하네요. 포샵을 한 네. 그런 사진을 갖다 놓는 거죠. 분명 비포 애프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까지 변해질 수 있다는 거야 하면서 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소비자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2012년 음원 저작권 수익 순위 저희가 CG로 보여드렸었는데요. 4위에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유영진 씨는 유영진 이사가 맞습니다. 저희가 네. 사진과 이름이 유영석, 가수이자 교수인 유영석 씨로 나갔는데 이 부분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